안녕하세요. 이도훈입니다. 오늘 디카로 쓰는 글, 네,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초대 강사인 김영빈 시인이 참석하셨고요.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파일 공유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도훈 시인님 초대를 받아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저는 이제 그동안 디카시나 뭐 디카에 관련한 그런 수업들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오늘 디카시와 조금 더 친해지기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28년차 직업군인이고요. 예, 2017년에 공모전, 디카시 공모전 2번 굵직한 데서 입상을 했었고요. 2019년에 사진 시집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디카 시집이에요. 세상의 모든 비에게라는 디카 시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개간 시와 경계라는 데에서 디카시 신인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디카시 많이 구경은 해보셨을 텐데 이제 제가 썼던 디카시 하나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퇴근하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풀 그림자가 문자가 A처럼 보이시죠? 네, 그래서 문득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나서 한번 써봤어요. 고개 들어 누가 뭐래도 너는 A니까. 제목은 세상의 모든 비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출처는 여기 이 책에 들어있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본인이 세상에서 1등만 기억되는 이 세상에서 B급 혹은 을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항상 늘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썼던 디카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들 제가 한번 목록을 적어봤는데요. 먼저 디카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진과 시적 문장의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 디카시에 적합한 사진, 그리고 상상의 눈을 뜨는 과정, 어떤 연습을 통해서 상상의 눈을 뜰 수 있을까? 예, 그거하고, 제목과 사진과 시, 이 감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 거고, 제가 실제로 써서 발표했던 작품들 몇 편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디카시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네이버에 혹은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많이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디카시가 과연 무엇인가? 디지털 카메라와 시의 합성어입니다. 디카시. 근데 이거는 이제 짧게 얘기하자면 자기가 찍은 사진에 시적 감흥을 입힌 오행인의 시어를 같이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이것도 하나의 어엿한 시 장르로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과 문장의 비중이 반반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론에는 나와 있고요. 두 기호가, 그러니까 사진과 문장이 분리가 됐을 때는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들을 합쳐놓으면 생각지도 않게 200%의 울림을 주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디카시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사진과 시의 비중이 반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디카시 이론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디카시를 창작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 반반이 정확히 지켜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작가들 그리고 기성 시인들이 요즘 디카시를 많이 창작을 하는데요. 두 전문가 집단의 그 디카시 작품들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사진 작가들은 아무래도 사진을 잘 찍기 때문에 사진에 힘을 많이 기성 시인들은 자기들이 시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문장에 더 힘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부족해 보이는 한쪽을, 내가 잘하는 쪽을 더 힘을 실어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사진도 좋고 문장도 좋으면 아무래도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좋게 감상을 할 수 있겠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디카시 창작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디카시는 사진이 없으면 구성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디카시가 처음 딱 누군가 감상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문장보다는 사진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사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상적인 사진을 먼저 찍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디카시에 적합한 사진이 따로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디카시에 적합한 사진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디카시 작품들을 감상을 할 때 굉장히 평범하거나 포커스가 안 맞고 막 흐릿하고 그런 사진을 보면 어떤 독자도 그걸 눈여겨보진 않습니다. 근데 딱 보면 뭔가 독특하거나 사람들 표정을 닮아 있거나 뭐 뭔가 나한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풍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에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면 디카시에 더없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폰은 누구나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또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멋진 사진을 찍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생각을 하고 찍는 경우와 아무 생각 없이 막 누르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그 첫걸음은 자신의 스마트폰 사진, 네, 그거에 먼저 익숙해져야 돼요. 보통 사진을 처음 찍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해상도를 높여놓지 않고 찍다 보면 나중에 이걸 확대해서 보면 막 깨지고 그러거든요. 사진을 찍기 전에 본인의 카메라에 설정에 들어가서 해상도를 최대한 높여놓고 찍는 게 나중에 편집할 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터치만 좀 잘 해줘도 아웃포커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구현이 돼서 사진이 그냥 일반적으로 막 찍는 것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먼저 좋은 사진, 그러니까 적합한 사진이 있으면 디카시의 격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상력을 입혀본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럼 상상의 눈은 도대체 어떻게 떠야 되는 거지? 제가 조금 전에, 뭔가 나한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풍경이 있다라고 했죠. 요즘 바깥에 하늘을 보면, 굉장히 막 구름이 이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석양도 되게 이쁘고요. 요 며칠 전에 제가 찍었던 사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볼까요? 자, 저희 집 거실에서 창문을 열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동물이 연상되진 않아요? 돌고래요. 그쵸. 돌고래 좀 닮았죠. 돌고래나 물개류, 예,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오리요. 뭐라고, 네? 오리요. 오리. 오리요?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예, 오리도 될 수 있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가 딱 포착한 이 환경에 대해서, 풍경에 대해서 상상을 한번 입혀보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적어보면 돼요. 저는 제가 여기다가 먼저 글을 쓰기 전에 그림을 그려봤죠? 눈을 그렸고 꼬리를 그려봤어요. 제가 브런치나 페이스북에서 제가 펜은 거들 뿐이라는 그런 챕터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사진에다가 그림을 그려봐요. 제가 느꼈던 그런 상상적 이미지. 눈을 그리고 꼬리를 그려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상상했던 돌고래, 뭐 물개, 오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선명해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독도에서 예전에 강치라는 동물이 많았었는데
일본 애들이 와서 다 잡아가는 통에 멸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독도에서 잠깐 자다 깼는데, 여긴 어디야? 하고 황당해하는 표정? 예. 저는 그걸 상상하고 요거를 그려보고 썼어요. 여기는 청주 하늘이지만, 얘한테는 바다와 하늘은 수평선으로 맞닿아 있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한번 써본 거예요. 디카시를 쓰실 때 이런 식의 상상을 입혀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동물이 혹시 연상이 되시죠? 강아지. 강아지요. 그쵸. 딱 강아지. 봐도 이건 강아지죠. 여기다가 제가 그래서 그림을 또 제 스마트폰이 삼성 노트인데 펜이 있어요. 그래서 펜으로 이제 사진을 보면 맨날 그림을 그려보거든요. 자, 여기다가 눈, 코, 혀만 그려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뭘 닮았다라고 생각한 그 상상이 현실화가 되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강아지 같죠? 아닌가요? 예, 네요. 제가 봤을 때는 강아지 같아서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때 마침 하늘이 맑다가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그 뒤로 바로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꼭 얌전하게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얘가 개처럼 생기기도 했고 날씨가 왜 이렇게 개판이야? 이런 얘기 농담 삼아 많이 하죠. 그래서 맑았다가 금방 천둥치고 요즘 날씨 왜 이래? 이런 식의 일상 어투를 써놓고 제목을 반이라고 써보면 사람들이 딱 보고 빵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유머 코드가 맞아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사진 두 장을 이런 식으로 제가 상상을 조금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도움을 드리고자 펜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상상력을 한번 입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디카시 집을 혹은 사진 시집을 사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디카시 집들은 다 제목, 사진, 시, 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 사진, 시. 자, 그런데 각종 디카시 공모전이나 온라인에서는 요 기준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책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디카시를 더 10분 이해할 수 있을까? 요 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책에서 어떤 식으로 편집을 했었냐면 앞에 보여드린 순서대로 사람들이 디카시를 볼 때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건 제목보다는 사진을 제일 먼저 봅니다. 사진을 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작가는 제목을 뭘로 지었을까? 제가 지금 제목을 일부러 안 써놓고 있는 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얘는 제가 전에 근무하던 부대 안에 살던 사슴인데 제가 막 먹이도 주고 좀 친하게 지냈던 녀석이에요. 꽃사슴인데 자, 얘가 풀을 뜯다가 벚꽃 핀 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걸 제가 가까이 가서 찍었던 거거든요. 나무가 벗어놓으면 한번 입어볼까 하염없이 바라만 보던. 자,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꽃사슴. 맞아요. 꽃사슴은 맞는데요. 그냥 꽃사슴 하면 얘 사슴 하나밖에 의미가 안 돼요. 그래서 꽃, 사슴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꽃도 봐야 되고 사슴도 봐야 되고 이 두 개의 합성어인 꽃사슴 이것도 봐야 되죠.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자, 노래 제목에도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이승철 씨가 잠깐 이제 부활하고 다시 조인해서 발표했던 노래 중에 새벽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콤마로 구분이 되는데요. 날아가는 새, 버드, 그리고 벽, 월. 근데 얘를 합치면 우리가 아침이 오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새벽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을 때도요, 의미가 확장이 되는 이런 제목을 지으시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감상할 때는 요 순서대로 감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뭐 디카시 공모전이라든가 온라인에 발표를 할 때는 뭐 기존에 얘기하던 형식대로 제목, 사진, 시대로 올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감상 포인트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앞에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으면 제가 그동안 발표했던 작품들 몇 가지만 띄워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밤에 폭우가 쏟아지길래 처마 밑에서 잠깐 찍어본 거거든요. 자, 빗줄기가 쫙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 니카시를 썼을 때 전산 쪽을 전공한 이과분들은 보고 하고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문과 전공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얘는 이과형 디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호공에 쓴 이진수 1111, 1010, 1100, 1100은 16진수로 FACE가 된다. 빗방울에게도 디지털 감성이 있다. 자, 제목은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지어봤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빗방울 보고 이런 상상은 안 하죠. 그냥 빗줄기 쫙 쏟아지는 거 보면 저기 뭐 그 실타래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쪽으로는 상상을 하지만 저기서 얼굴을 상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혹시 문과 전공하신 선생님들 계시면은 좀 죄송한데 예, 이진수는 0하고 1로 돼 있는 표기법이에요. 이진수는 0하고 1밖에 구성이 안 되는데 컴퓨터 디지털 회로들은 다 저 이진수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을 하다 보면 10부터 15까지는 그러니까 자릿수 올림 문제 때문에 영어로 A, B, C, D, E, F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16진수에 숫자 1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그리고 A부터 F까지, 그게 16진수 표기법인데, 16진수에 있는 A부터 F까지에서 그 조합할 수 있는 단어 중에 제일 적합한 게 뭔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페이스, FAC가 제일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봤던 거고, 사실 빗방울 보고 얼굴을 떠올린 건 그 예전에 얼굴이라는 노래 제목이 맞나?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거 있죠? 네. 즉, 그 노래 생각이 나서 써봤던 디카시입니다. 이걸 여기서 완전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제목을 도출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여기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볼게요. 자, 이거는 진주 어느 식당, 유명한 식당 앞에 그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누워있길래 제가 사진을 찍어봤던 건데요. 여러분들 이 고양이 보면 뭐 어떤 게 연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호랑이. 그쵸? 한반도를 호랑이로 그려놓은 지도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얘를 사진을 찍으려고 셔터를 누를 때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반도인데 하고 딱 찍었는데 이 녀석이 찍는 순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제목을 지도야 꼼짝마라고 지었습니다. 예.
자, 이게 뭐죠? 민들레. 그쵸. 민들레입니다. 얘는 어떻게 찍었을 것 같아요? 밑에서. 예, 밑에서 찍은 건 맞아요. 근데 네. 옛날 카메라들은 이런 거 찍으려면 정말 누워서 찍었어요. 음,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은 기능이 좋아져서요. 음. 셀카 모드로 해놓고 이걸 폰을 그대로 내려가지고 밑에서 올려 찍으면 이런 식의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그렇게 찍었던 사진이고요. 낮추어 보면 고층 건물도 다 한없이 낮아 보이고 우러러 보면 작은 풀꽃도 높아 보인다. 제목은 시선이에요. 자, 이건 단지 민들레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갑질하는 사람들 위에서 그 힘없는 사람들 굉장히 낮춰보잖아요. 깔보죠. 네. 그렇게 자기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낮게 보면 한없이 낮게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이런 가난하신 분들,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바라보시는 분들 시선에서는 우러러 보면 작은 풀꽃도 높아 보이는 것처럼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굉장히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보고 싶어서 찍었던 사진이고 디카시입니다. 특히 여름에 풀밭에 가면 이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비 온 다음 날도 이런 빗방울이 많이 풀잎에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걸 보는 순간 혹시 떠오르는 대상이 있으신가요? 개구리 눈. 개구리 아, 눈, 예. 고기. 그것도, 그쵸. 고기도, 고기, 개구리, 이런 거 많이 떠오르시죠? 색깔도 마침 딱 어울리고, 초록색에 꽂히신 분들은 개구리가 연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형태, 요 뾰족한 모양을 상상하시는 분들은 물고기가 연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를 물고기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안 못 보던 내게도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눈동자가 생겼다. 제목은 초록 물고기라고 지어봤어요. 자, 방금 이렇게 제 디카시 작품들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 디카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디카시를 오래 쓰다 보니까 뭔가 특이한 사진을 굉장히 찍고 싶어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기 전에는 진짜 사진 찍으러 막 혼자 여행도 가고 30분 사진 찍으러 막 3, 4시간 거리도 달려가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런 여행을 못 다니더라도 길을 걷다가도 뭔가 특이해 보이는 사물이나 풍경이 보이면 차를 멈추고서라도 전 사진을 찍고 봐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사람들이 저런 것까지 왜 찍지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뱀이 지나가요. 그럼 막 쫓아가서 찍어요. 물론 뱀이 덤비면 흠칫해서 도망가긴 하지만 일단 위험해 보이는 것도 너무 위험한 건 안 되겠지만 뭔가 특이하다 싶으면 무조건 찍고 봅니다. 오죽하면 제가 1년에 사진을 얼마나 찍나 예전에 한번 봤는데 스마트폰 사진으로 보면 한 심할 때는 한 2만 장까지도 찍어본 것 같아요. 10,000장 이상은 찍어요. 1년에. 그렇다 보면 이제 거기서 그 사진들이 다 좋을 수는 없지만 괜찮은 사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을 때 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사진을 보고 뭔가 연상했던 주요 키워드들이 있으면 폰 메모장에 사진하고 함께 적어둡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을 보고 디카시 이론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즉시성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나의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바로 써서 발표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론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바로바로 그렇게 멋진 작품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천재들이나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모든 디카시 활동은 100일장 형태로 바뀌어야겠죠. 100일장은 현장에서 바로 찍고 바로 올리기 때문에 예, 그건 가능해요. 디카시 100일장 대회도 있습니다. 특히 저 진주에서 하는 형평문학제, 개천예술제 이런 데서는 1년에 한 번씩 디카시 100일장도 있어요. 나중에 그 근처에 계시거나 꼭 참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카시 연구소 거기서 공고를 하니까 그런 것들 찾아보고 한번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모해뒀던 사진들 이런 거를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이제 시에서 말하는 퇴고 활동이죠. 예, 문장을 이제 하나하나 써보면서 완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도 디카시 이론에서는 제목을 제일 먼저 써라라고 돼 있지만 저는 그 생각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제일 나중에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찍을 때 생각했던 거기에 꽂히는 단어들,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시적 상상력 이걸 문장으로 먼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제목을 완성을 해보셔도 돼요. 근데 기왕이면 번뜩이는 제목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디카시 공모전에서는 절대로 사진을 편집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편집의 허용되는 범위는 자, 포토샵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허용되는 범위는 있습니다. 어떤 풍경을 찍어도 그 주요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이드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피사체가 들어왔을 땐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약간 잘라내거나 약간의 컬러 보정을 하는 것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편집 기법도 조금 익혀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도 그렇지만 시도 혼자 써서는 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검증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 것들로는 합평이라는 걸 해보면 굉장히 좋죠. 좀 잘 쓰시는 분들하고 같이 합평을 해보면 더 좋고요. 남들이 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검증을 받아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권장드리고 싶은 건 디카시 관련 카페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면 몇 개씩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 가입을 해서 디카시를 올려보고 거기 관리자분들, 기존 시인분들이 댓글로 조언을 주시거든요. 예, 그런 카페 활동도 디카시를 쓰면서의 그런 습작 활동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다음 카페에 디카시 마니아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올리면서 용기도 많이 얻고 굉장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카페 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습작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디카시 공모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입상했다고 한 이병주 디카시 문학 공모전이 있고 양평의 황순원 문학관 디카시 공모전도 있고 고성 한글 디카시 공모전도 있고 진주 쪽에서 새로 만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몇 가지 공모전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요. 상금도 굉장히 커요. 1등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100만 원 단위의 상금도 있습니다. 카페 활동을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수준이 된다 그러면 공모전도 나중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면 예, 그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카시들을 많이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나중에 디카시 시집을 내보고 싶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판을 열면 그 디카시를 쓸 때 그런 좋았던 사진들 기왕이면 원본과 텍스트들을 컴퓨터 하드나 아니면 뭐 웹 하드 이런 데다가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출판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찍고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사진 중요합니다.
디카시용 사진들은 원본을 꼭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 이제 여기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아까 그 꽃사슴 그 디카시에 봤던 그 녀석인데 제가 그 동백꽃을 많이 따서 줘서 받아먹던 그래서 이름도 동백이라고 지었던 꽃사슴이에요. 얘 사진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얘 사진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좋은 작품들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빈 시인이었습니다. 김영빈 시인은 디카시 시인인데요. 저희가 그 심화에서 처음으로 기획을 할 때 디카시 부분을 어떤 분한테 연재를 맡길까 해서 이제 많은 디카시 쓰는 분들하고 이렇게 접선을 했었는데요. 어떤 시인이 이거 디카시 좀 괜찮다고 한 권을 주더라고요. 보라고.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의 모든 비에게 그 디카시 시집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디카시 시집이나 아니면 뭐 디카시를 찍는 그런 기성 작가들 작품을 보면 너무 밋밋한 게 많아요. 그 밋밋하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시화전 하듯이 그러니까 그림 있고 시 있고 뭐 이런 형태인데 좀 밋밋해요. 그러니까 시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 가미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런 관찰력이나 직관력에 의해서 사물을 보고 뭔가를 잡아내서 그 이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은유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A가 있는데 A만 얘기해요. 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 문학이라는 거는 특히 디카시나 시 이런 거는 변화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유를 이용해서 그 대상을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그 보고 있는 대상의 그 다른 면을 보고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A 사진 놓고 A 얘기만 하니까 너무 밋밋하다라는 거죠.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빈 시인의 그 세상의 모든 비에게 작품집을 보면 작품이 굉장히 좋아요. 사진도 물론 좋지만 사진을 보고 쓰는 그 이면적인 이야기 또 은유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거. 그걸 보고서 심화에 연재를 해달라 해갖고 이제 계속 심화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디카시 부분은 지금 이제 디카시가 초기거든요. 초기고 막 뭐 어떤 형태를 세우고 뭐 이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인들이 이제 많이 형성이 돼서 다져지고 있는데 조금 시 부분이나 디카시 연결된 부분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김영빈 시인의 작품을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요 김영빈 시인의 그 세상의 모든 비 얘기를 한번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김영빈 시인처럼 이렇게 시를 쓰면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많이 보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잡지에 이렇게 디카시 실리는 이런 시들 있고 또 기성 시인들이 이렇게 디카시 써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 좀 밋밋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가 좀 색다르게 접근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걸 아마 김영빈 시인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 디카시 사진 찍고 뭐 5줄 시 쓴다라고 하는데 보면 아직까지도 A라는 사진을 찍고 A 얘기만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로는 디카시의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영빈 시인이 소개한 그런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색다르죠. 예, 느낌도 다르고 또 사진도 좋지만 글도 좋아요. 예, 그리고 그 후반부에 얘기한 펜은 거들뿐 그 시리즈 있잖아요. 어떤 사진을 보고 거기에다 이제 조금 색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재미를 위해서 예, 문학이라는 게 이제 즐거움 아닙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을 보고 상상력을 가미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기성의 이제 그 디카시 그 작가분들은 아직은 좀 이르다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디 공모전에 내거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가끔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김명빈 시인의 그 작품을 좀 보고서 또 개간심화에 계속 연재가 되니까요. 그 작품을 보고서 아 이렇게 쓰는 게 디카시구나. 그래서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카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다시 이제 프린트로 가서 오늘의 배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간으로 다가가기라는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디카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전에 그 이은정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또 오늘 김영빈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사진을 많이 찍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많이 찍고 그때 찍었을 때 그 느낌을 메모를 이렇게 잘 해두라고 했죠. 메모를 해야 나중에 다시 그 사진을 보고 아 내가 이때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느낌으로 이걸 찍었지라는 그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메모를 잘 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었을 때 그 사진을 가지고서 이제 시를 어떻게 쓸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그 디카시 찍는 그 시인들하고 어디를 가다 보면 사진만 찍어요. 어디 도착했는데 우리는 뭐 좀 구경도 하고 풍경도 좀 보고 이렇게 여유 있게 있는데 그분은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찍기 시작해갖고 떠날 때까지 사진을 계속 찍어요. 그래서 진짜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보조 배터리를 늘 달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일단 많이 찍는 게 중요하고요. 그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면 그 사진은 어떤 장소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장소라는 것은 제가 이제 쭉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지역이에요. 지역, 장소, 곳. 근데 우리가 시를 쓰려면 그 장소로 다가가서 그 장소가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 속에 있는 그 장소는 제가 가본 곳이죠. 가봤고 갔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느낌을 그 사진을 보고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시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학의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그런 공간이 되겠고 또 과학의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되겠고 시인이 얘기하는 그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회적인 공간. 그러니까 나의 개별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 보편성을 갖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나만의 체험이나 나만의 이야기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다른 곳을 부각시켜 갖고 시를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고서 내 개인적인 또 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남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김명빈 시인의 작품을 쭉 보면서 어떤 사진에 대해서 그 시가 딱딱딱딱 나왔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모르겠네. 잃어버리면 이제 디카시는 시가 안 되죠. 시라는 거는 이제 현대시는 읽는 사람이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은유가 또 상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상징으로 이제 표현되기도 하다 보면 현대시는 읽어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몇 번 또 읽어봐야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디카시라는 거는 사진에서 이미 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사진 안에서 시인이 다가가서 뭔가 공간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앙리 르페부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공간이란 집단이나 개인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다. 또 공간은 고립되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바위라는 얘기를 하면 뒤에 이제 제 시에서 소개를 하는데 바위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바위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장소예요. 그쵸? 바위. 근데 이제 시인이 그 바위 사진이나 아니면 바위를 가지고 내가 시를 쓴다고 했을 때는 그 바위에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면서 그 바위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 뭐 이면적인 이야기, 바위 위라든가 바위 밑이라든가 아니면 바위 속이라든가 아니면 바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전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인이 이제 갖고 있던 어떤 경험이나 사색한 거, 철학 이런 것들이 발화가 되는 거거든. 그럼 그게 이제 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저기 써놓은 게 뭐라겠냐면 공간이란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곳이고 사람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해석되고 지각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시라는 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은유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또 다른 걸 갖고 와가지고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바위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그 바위라는 것은 안정적인 이미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평온한 상태고 질서가 잡힌 형태인데 시인이 와가지고 그 바위를 또 막 흔들면서 또 새로운 얘기를 또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다른 의미를 또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한 거를 사람들한테 공감시키는 이런 작용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로 우리가 다가가서 그 장소에 있는 어떤 공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 대해서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보는 거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는 것도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 시 예의 없는 비명을 한번 보면 예의 없는 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아파트 사거리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이 시인이 화자가 아파트 사거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아파트 사거리라는 거는 어느 동네나 다 있는 거예요. 특수한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그 일반적인 그 사거리에서 과연 화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의 없는 비명, 두 번의 비명이었죠. 새로 들어선 아파트 사거리 상가 건물에서요. 처음 만난 낯선 것들이 뿜는 아주 날카로운 목숨 같은 것이었죠. 비명은 곳곳에 묻어 있어요. 얼마 전 혼자 살던 어느 비명은 칼끝이 데리고 갔죠. 누구에게나 비정규직 같은 비명 하나쯤은 품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비명은 한 무더기 꽃단지처럼 피어 있죠. 주저앉거나 도망가는,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하염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갇혀 있다 울먹거리는 꽃들은 다 그렇게 져버렸어요. 얼굴 없는 비명을 사람들은 모른 척하죠. 신호등은 착한 예의를 갖고 있고 뛰어드는 것들은 예의가 없죠. 건물과 건널목 사이, 어제와 오늘 사이, 갑자기 끼어든 예의 없는 비명을 어찌해야 할까요? 빵을 내려놓은 탑차가 서둘러 마을을 떠나고 불법 유턴한 화물차는 왔던 길로 돌아가고 아침장을 본 아주머니가 건널목을 예의 없이 지나가요. 창틀에 낀 비명 조각이 발버둥 치고 나는 뒤돌아 서 있어요. 비명은 두근거리는 심장이 있고 얼굴을 가리거나 뒤로 물러서는 수족이 있죠. 간신히 버팀목에 기댄 어린 나무들이 떨고 있어요. 아까 그 비명이요. 바람을 타고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또 누굴 겁주고 눌리키는지 참 예의가 없어요. 자, 이제 사거리 어떤 풍경인데, 그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게 이제 다 다른 거죠. 근데 하나의 이제 비명 소리가 나왔고 그 비명을 가지고 이제 화자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명이니까 우리 죽음하고도 또 연결시키고 그때가 이제 한 4월쯤 제가 이 시를 썼으니까 세월호 이야기도 좀 나왔고 그런 것들이 쭉 연결돼가지고 이제 시를 쭉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거리라는 어떤 그 장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흔한 일반적인 그 장소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그 장소로 다가가서 그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디카시를 찍을 때 어떤 사진을 딱 갖다 놓고 우리가 찍을 때는 그 사진이 보여주는 거는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으로 그 사진을 찍었는지 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행을 가서 여러분들이 풍경 사진을 찍었는데 지붕이 있는 그런 사진들을 찍었어요. 그런 사진이 많죠. 그 여행지에 갔더니 밑에 지붕들이 있고 전망이 쭉 있는 이런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그럼 그 지붕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시를 쓸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배수연 시인의 지붕 수집가라는 시를 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연 시인은 이런 지붕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붕을 바꾸고 다니는 거인, 지붕 수집가. 거인이라면 기다란 꼬챙이로 밤을 찔러봅니다. 푹 익어 밤의 반대편까지 관통하는 밤이라면 거인이 움직입니다. 그날은 아무리 느린 거인이라도 세상 끝에서 끝까지 다녀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날아봅니다. 괜히 발끝을 휘 저어봅니다. 때를 지어 날던 거북들을 채워 나갑니다. 나는 마음에 드는 지붕을 조심스레 열어봅니다. 사실 거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인간들도 상자를 열어보길 좋아하니까요. 심지어 인간은 상자 안에 들어가 삽니다. 하지만 거인은 어떤 상자에도 들어갈 수 없으므로 거인입니다. 마을은 고요합니다. 지붕의 배치는 어떻습니까? 딱히 지붕이랄 것도 없는 빌딩들은 불행한 번역처럼 서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궁전과 영국의 작은 극장과 일본의 성공의 성당과 케냐의 유치원과 한국의 향교와 산동네의 지붕들을 쓰다듬습니다. 어떤 것은 서로 바꿔놓고 어떤 것은 자루에 넣어둡니다. 거인은 어떤 지붕 아래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므로 거인입니다. 나는 가져온 지붕들을 모아놓고 잠이 듭니다. 지붕들은 내게 잘 보이려는지 오래도록 헝클어진 정수리를 다듬습니다. 자, 이래서 이 배수연 시인은 지붕하고 거인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나 디카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직관력이에요. 직관. 어떤 사진을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무슨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이냐, 이런 거를 막 밤새 고민해서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는 순간 또 어떤 대상을 보고 내가 사진을 찍어야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가가서 딱 찍지 않습니까? 딱 찍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직관적인 그 상상력,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운유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기법을 적용하면 멋진 디카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하고 공간에 대한 그 개념 차이를 좀 정리해 놨는데요. 장소하고 공간은 다르죠. 장소라는 거는 추상적이면서도 중립적인 이미지, 또 지도와 같은 기하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위다라고 하면 그 바위, 누구나 다 아는 일반적인 내용,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이제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바위 하면은 생각하는 그 그림이 똑같거든요. 바위, 듬직하다거나 안정적이라든가, 그렇죠? 바위가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미지가 이제 안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위가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내가 그 공간으로 가서 그 공간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그 생각이 들어가게 되죠.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화자가 갖고 있는 경험과 관찰, 또 그 장소의 연관성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 또 그 장소랑 연관되는 또 상상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 와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바위가 갖고 있는 안정적인 이미지가 깨지게 되는 거죠. 혼동이 오는 거죠. 그 혼동 온 그 상태에서 이제 화자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르토라는 사람이 장소와 공간의 의미를 이제 정의 내렸는데, 장소라는 것은 쓰여진 텍스트다. 그래서 바위다. 그럼 바위. 그럼 끝이라는 거죠. 이게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가 공간으로 바뀌는 거는 그것을 읽는 행위. 바위를 어떻게 읽어드리느냐. 그 바위가 있는 그 풍경을 내가 어떻게 읽어드리느냐. 이런 행위하고 전유된 장소. 이렇게 표현해요. 전유. 전유라는 게 뭐냐면 거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유는 자기 혼자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무단으로 어떤 걸 이렇게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바위는 이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그거를 막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 이런 걸 이제 전유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강시장이다. 그러면 사강시장이다라고 하면, 사강시장이다라고 하는 그거는 쓰여진 텍스트예요. 그건 장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강시장을 가갖고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강시장에서 있었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사강시장 하면 내 생각나는 어떤 것들, 직관적으로 사강시장은 이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사강시장하고 연결된 어떤 풍부한 상상력을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강시장이 갖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도가 밀려왔다. 사강시장에 그곳에는 아직도 파도가 일렁인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파도는 없죠. 파도는 없는데 옛날에 바다였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어시장이 많으니까,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마치 바닷가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파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이 이제 가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언어의 보행자, 장소에 다가가며 그곳의 의미와 공간을 전환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인은 장소를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 밑이라는 곳, 이 시를 또 한번 소개하면요. 여기는 이제 바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위. 바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바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바위 하면은 어렸을 때 이제 가재 잡고 막 이랬던 거. 그건 사실 바위가 아니죠. 돌멩이죠. 예, 돌멩이를 들치면, 가재 같은 거. 그때 강가에서 가재를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먹은 기억은 별로 없는데, 친구들하고 많이 잡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바위를 들치면, 바위 밑에 막 이 벌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벌레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바위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시를 쓰다 보니까, 그럼 내가 바위를 보고서 바위가 있는 장소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바위가 있는 그 공간 중에서 어떤 공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위 밑. 그래서 바위 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밑이라는 곳. 숨을 곳 없을 때 어느 밑을 생각해보자. 불빛 일렁이는 등잔불 밑은 말고, 소나기 쏟아지는 정란운 밑도 말고, 낙화나 보게 될 한여름 밑 더더욱 그 말고, 그저 하찮고 투박한 돌 밑 같은 곳. 그 좁은 틈새에서 재빨리 달아나는 미물들처럼 한없이 가벼운 것들일수록 무거운 돌 밑에 숨는다는 사실. 기우뚱거리다 넘어진다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성전과 같은 그런 밑, 그런 곳에는
천엽이 웅크리고 있고 제 몸에 딱 맞는 조도가 있다는 것. 내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숨을 수 있는 아픈 발바닥이 있다면 가야 할 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부끄러운 밑에 숨죽이다가 그 아래 꿈틀거리는 미물들에게 위로를 받자. 누군가 납작한 처지를 들춘다면 불현듯 소름 돋는 미물의 처지를 하소연하자. 숨어서 수많은 발만 키워온 다지류라고 알려주자. 세상의 어떤 바위 밑에도 다 바글거리는 틈이 있다고 보여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보고 접근했을 때 그 대상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위 위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위 옆에 있는 나무를 보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일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시로서는 이제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시나 이제 문학이 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아까 소개한 그 김영빈 시인의 작품을 보면 항상 시마다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더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뒷가시를 찍을 때 우리가 그냥 그 사진하고 연관된 아름다운 이야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좋은 뒷가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는 우리가 뭐 공모전이나 어떤 지면에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뭐 등단을 준비한다거나 했을 때는 약간 부족한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진 속 공간으로 다가가서 어떤 시를 얘기하는데 그때 시적인 어떤 기법, 대표적인 게 은유법, A를 갖다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B를 해서 새롭게 정의 내려서 공감하는 거죠. 이런 면이 있구나. 나는 바위를 봤을 때 바위나 혹은 바위의 따뜻한 그 윗면이나 아니면 바위 옆에 있는 나무나 이런 얘기를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바위 밑에 있는 얘기를 하네. 근데 읽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중에 발표되는 그런 뒷가시나 또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내는 그런 뒷가시를 보면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자꾸 연습을 하고 좋은 작품을 자꾸 봐야 돼요. 좋은 작품. 그래서 다른 사람 작품 보지 마시고 김영빈 씨 작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에게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럼 나도 이걸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많이 좀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경동 시인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시는 지금 버스 정류장 앞에 어떤 그 풍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버스 정류장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버스 정류장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고 이 시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둠에 깔린 가리봉 오거리. 버스 정류장 앞 꽉 막힌 도로에 12인승 봉고차 한 대가 와 선다. 난리를 마친 용역 잡부들이 빼곡히 앉아 닭장차 안 죄수들처럼 무표정하게 창밖을 보고 있다. 셋 앉은 좌석에 5씩 앉고 엔진룸 위에 한 줄이 더 앉았다. 60이 훨 넘은 노인네부터 30 초반의 사내, 이국의 푸른 눈동자까지 한결같이 머리칼이 누렇게 새었다. 어떤 빼어난 은유와 상징으로도 그들을 그릴 수가 없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이런 시인데요. 지금 가리봉 오거리에 풍경이 이제 쭉 있습니다. 오거리. 그리고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 일반적인 그런 오거리 버스 정류장 그 모습에서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봉고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리를 쭉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보는 게 다 다릅니다.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도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보고 있는 것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하게 되면 그 친구가 이제 거리를 지날 때 기부스 한 사람만 보여요. 왜 이렇게 기부스 한 사람이 많지?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일정한 사람이 계속 기부스를 하고 거리를 다녔겠지만 내가 기부스를 안 하니까 기부스 한 사람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가끔 여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길에 왜 이렇게 임신한 여자들이 많이 보이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임신한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임신한 사람들이 계속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오거리 버스 정류장 그 광경을 딱 봤을 때 과연 나는 그 중에서 무엇을 볼까? 자, 시인은 어떤 12인승 봉고차 한 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고차 한 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쭉 전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카시를 쓰는 거를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디카시는 어떻게 쓰느냐. 자, 사진으로 다가가서 그곳의 공간을 살피는 거죠. 물론 내가 그 장소에 있었고, 내가 찍었으니까 언제쯤 갔고, 왜 그 사진을 왜 찍었는지, 그때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이제 알겠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살펴본 다음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제 내가 얘기할 건 아니니까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그 중요한 것을 더 관찰하고 그 이면적인 것, 그 외형적인 것보다 그 이면에 갖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김영빈 시인의 작품을 보면 항상 그런 게 항상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딱 보고 일단 디카시라는 게 사진 자체도 좀 특출나게 잘 찍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사진에서 뭔가 이제 딱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보여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쭉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그걸 가지고 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사색하고 관찰하고 상상을 가미해가지고 또 우리가 연습한 은유적인 표현을 넣어가지고 시상을 전개하고 시상을 전개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아 이런 것도 있네. 아 그렇구나. 라고 공감이 되게끔 쓰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에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사진에서 많은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지난번 이은정 작가가 한 얘기처럼 사진에서 이미 많은 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막 덧붙여갖고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지막 붓터치를 하듯이 살짝만 건드려준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가 나가면서도 시가 확 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시로 여러분들이 디카시를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좋은 작품을 많이 보셔야 돼요. 좋은 작품.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이제 디카시가 되겠는데요. 오늘 배운 거를 이용해서 어떤 그 장소로 여러분이 찍은 그 사진 속 장소로 다가가서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공간 중에서 어떤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 사색 이런 거 통해서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짧게 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시를 5줄 안에 쓰는데 또 5줄도 너무 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읽을 때 보면 딱 끊어지게끔. 그래서 오늘 김영빈 시인이 이제 소개한 작품들 보면 긴 게 없어요. 딱딱 끊어져. 이거. 그러면서도 그 사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충분히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디카시 찢는 이게 하고 5줄 안에 해야 되니까 이 한 줄이 긴 거죠. 네.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사진에서 많은 걸 얘기하고 있고 많은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그림 그릴 때 맨 끝에 붓터치 한번 해주는 것처럼 살짝만 탁탁 쳐준다라고 생각하고 오행의 시를 붙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해서 굳이 뭐 지금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고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느낀 점이 있으면 한번 작품을 만들어서 숙제로 과제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내준 과제 우리 디카 에세이 쓰는 걸 한번 볼 건데요. 그 시는 어렵습니다. 시 쓰는 것도 어렵고 짧게 쓰는 것도 어렵고 시라는 게 이제 어려워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그 일반적인 이야기, 평온한 시 이런 시를 쓰면 제가 이제 작품성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시 쓴 거를 이제 봐달라고 이렇게 온 시를 보면 시평이 이제 제가 그러죠. 무난하네요. 무난하게 잘 썼습니다. 근데 이제 무난하게 잘 썼다라는 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A 이야기만 한 거지. A를 갖다 놓고 A 이야기만 한 거죠. 이런 거보다는 뭔가 좀 변화를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대신에 이제 디카 에세이는 산문이잖아요. 산문은 여러분 그 시에 비하면 쓰기가 엄청 쉽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또 수필이니까 편안하게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수필도 하나의 문학이기 때문에 뭐 일기나 설명문이 아니거든요.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내가 느꼈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는데 산문은 전반적으로 지금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뭐 손댈 건 없을 것 같고요. 한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화면을 띄울까요? 네, 화면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성정희님의 분리수거. 내가 사는 아파트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분리수거 날이다 하면서 이제 분리수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네, 쭉 하셨는데 이거 뭐 에세이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네, 그냥 여러분들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고친다고 하면 이제 문맥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원고를 청탁받아서 뭐 원고를 내다 보면 가끔 이제 산문 청탁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산문 같은 경우는 또 몇 번 읽어보고 부자연스러운 걸 계속 바꿔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지금 분리하고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도 더 걸리고 집에서 잘 정리하고 나가서 버리는 것이 더 깨끗하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문맥이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더 걸린다는 앞쪽 이야기고 뒤쪽 이야기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끊어서 그냥 대충 와서 분리하고 버리는 사람은 시간이 더 걸리고 반면에 집에서 잘 정리하고 나가서 버리는 것이 더 깨끗하고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문맥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버리는 날은 보다는 뭐 그냥 분리수거 하는 날은 뭐 이런 게 조금 자연스럽겠죠. 또 여기도 보면 강남에 자주 매스컴에 오르는 지역의 아파트가 이제 너무 길죠. 예. 뭐뭐세 뭐뭐 이렇게 하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냥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짧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그 지하실에 있는 그 쓰레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실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뭐 처리 비용이 뭐 11억이 나왔다나 뭐. 근데 이게 그 아파트 문제만이 아니고요. 옛날 아파트들은 이 문제가 지금 다 있어요. 저 사는 아파트도 5층짜리 옛날 아파트인데 그 지하가 다 있거든요. 지하가 이제 한 세대당 한 코너씩 이렇게 지하실이 있는데
한 20년 전에 수해 나가고 한번 잠기고,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있던 집 버리고 가고, 안 치우고 가고, 이사 가고 계속 바뀌면서 그게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내려가 보면, 냄새도 심하게 납작한 게 다 쓸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못 해요. 그게 이제 한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맨날 저희 아파트도 관리소장이 바뀔 때마다 그 처리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 해요. 예. 그런 이제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우리들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좀 비판하면은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사진도 깔끔하고 이야기 스토리도 좋고 잘 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종숙님의 왕원추리, 개망초, 그리고 허수아비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요. 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자세하게 해주고 계세요. 여름이다. 들에는 벼가 자란다. 논둑에서 벼가 자라는 모습에 하트를 날리는 꽃이 있다. 부귀와 영화, 번영과 영화의 상징인 원추리꽃이 황금색으로 피었다 해갖고 쭉 꽃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읽으면서 정보도 좀 얻게 되고 그때 쓰면서 글쓴이가 느꼈던 이런 감정들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어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개망초 두 번째는 이제 개망초 얘기도 나오면서 개망초가 왜 망국초가 됐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계시고요. 어떻게 개망초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계신데 많은 정보도 얻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글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얻는 정보도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써 얻는 지식적인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모르던 것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허수아비 이야기도 나오는데 허수의 아비, 허수아비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이 깔끔하고 매끄럽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성신님의 최애하는 안석길 이야기인데 안석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느낀 그 이야기를 쭉 쓰셨는데요. 이런 게 좀 디카 에세이로는 적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성시 남양읍 안석길 111번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길이다 하면서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 계세요. 개망초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맨 끝줄에 보니까 그래서 안석길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안석길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쓰셔야 되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가 조금 더 매끄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낸 작품들은 나중에 이제 더 읽고 더 교정하시고 해서 나중에 이제 책 낼 때 그때 이제 다시 사진하고 글하고 다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디카 에세이 쓰는 거 이제 한두 번 더 할 건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은아님의 머리 위에 바다. 자, 머리 위에 바다, 그 하늘 풍경이 있는 멋진 사진을 보여주고요. 이걸 이제 하늘을 바다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바다는 말이지 차로는 갈 수 없어. 걸어서도 갈 수 없고 비행기로는 갈 수 있으려나 아니 비행기로도 갈 수 없어. 그렇지만 저 바다가 유난히 파랗게 빛나는 날엔 그곳에 첨벙 뛰어들고 싶어져. 그러면 왠지 포근할 것 같은 하얀 파도와 시원할 것 같은 파란 물결이 나를 반겨줄 것 같거든. 그리고 분명 그곳엔 먼저 가버린 내 다정한 친구들이 웃으며 나를 반겨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 바다에 사는 친구들은 지금 말고 좀 더 먼 훗날에 좀 더 여유를 두고 천천히 오라고 말할 것 같아. 성질 급하긴 넌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하며 단지 살랑살랑 손을 흔들며 포근히 웃어줄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저 바다가 저렇게 파란 날에는 왠지 너무 그립고 너무 슬퍼져.
약간 시적인 분위기도 나고 글을 깔끔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너무 파란 날, 너무 맑은 날은 약간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너무 파랗고 너무 맑아서 좋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맑은 날은 좀 우울해진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시인은 이제 서원아님은 이제 먼저 떠나간 친구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토 에세이라고 해서 어떤 월간지나 이런 데 보면 포토 에세이라고 해서 사진 한 장 있고 그 사진에 대한 에세이가 이제 쭉 있거든요. 그래서 서원아님은 지금 이제 포토 에세이 같은 형식으로 지금 글을 쓰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인성님의 잘 지내라는 말. 자, 잘 지내라는 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의 메시지, 잘 지내? 난 그 물음에 한참을 생각하다 요즘 나는 과연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이렇게나 진지한 건 그와 진솔한 소통을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지 하면서 사진 한 장이 나왔고요. 한참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시절 교류를 이어가던 친구의 메시지 끝에 잘 지내란 그 말이 그날따라 어찌나 가슴이 시렸던지 마치 내게는 그 인사가 너의 계속되는 한탄을 들어주기 이제는 힘겨우니 너 알아서 어떻게 좀 해봐라 하는 얘기로 들렸다. 그 친구는 어쩌면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저 그 시절에 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 많이 약해졌던 시기였기에 마치 이 끝과 저 끝 사이가 아득히 먼 것처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그때의 나에게 무척 쓰리고 아팠었다. 한편 그 시절 자신만의 고민과 고통만을 털어놓는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었다. 힘겹게 버티고 있던 나에게 반복되는 그 상황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어느새 난 그이에게 보내는 메시지 끝에 잘 지내요란 말을 남기고 있었다. 그저 좀 피하고 싶었고 그렇게 내뱉기에 어렵지도 않았다. 그때의 마음 상태는 그랬다. 같은 말이지만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나 다를 수 있었다. 그쯤에 보게 된 영화 한 편 두 주인공 중 한 명은 다리 위에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그걸 우연히 보게 되어 계속된 설득으로 그를 말리게 되는 이야기. 각자의 딱한 사정을 나누게 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 헤어져서 자신의 나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되었다. 서로에 대한 염려와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도 다만 상대방의 안녕을 빌어주며 뒤돌아서기 전 그들이 건네는 말 Take care 그 인사가 새삼 뭉클하게 다가왔었다. 잘 지내란 말이 또한 이토록 아쉽고도 애절한 애정을 담을 수도 있구나. 그저 말 한마디에 다양한 빛깔이 묻어난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순간마다 나의 진심을 담아 그 마음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싶다. 요즘 내게는 참으로 이 말을 건네시고 싶은 이가 한 명 있다. 진정 내가 그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에게 혹 제대로 가 닿을 수 없을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진실한 마음을 곧게 담아 속삭여 본다. 잘 지내. 자, 이렇게 쓰셨는데 잘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요 정도가 디카 에세이로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잘 써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교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 내서 그 원고를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원고를 읽고 발음을 하다 보면 뭐 연음이 잘 안 된다든가 껄끄럽다든가 아니면 어떤 단어가 반복돼 가지고 조금 수정을 볼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럼 그때 그거를 더 수정을 하시면 돼요. 또
몇 군데만 더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보면 이제 영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영화 이름이 뭔지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야 있는 사람들이 그럼 나도 한번 볼까 해서 또 볼 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뭐가 있었어 이러고보다는 그 영화 이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검색해갖고 찾아가지고 좀 써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뭐 누구 감독이 뭐 몇 년도에 제작한 영화, 뭐 무슨 상을 받은 영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밑에다가 미주를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또 마지막 작품은 윤순이 님의 연꽃 축제에 다녀오다라는데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색깔도 너무 잘 나왔고요. 보겠습니다. 자, 봉선사 연꽃 축제에 다녀왔다. 예, 연꽃 축제에 다녀왔는데 코로나19의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수술해 볼 양 계획을 잡았었다라고 이제 쭉 시작해갖고 친구분들이 모여서 출발을 했고요. 가서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돌아왔는데 이야기는 평온하게 잘 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집에 돌아오니 오전 10시 반이래요. 뭐 가까운 곳에 가셨나봐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고 온 느낌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느낌에 대한 소감, 여행에 대한 소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충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작품을 쭉 봤는데요. 이제 디카 에세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글이 갖는 그 속성이라는 것은 물론 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전달도 있죠. 예, 내가 경험한 것을 상대방에 얘기해 줌으로써 읽는 사람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얻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감동, 내가 느낀 점, 느낀 이야기를 씀으로써 읽는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고 또 공감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아까 우리 지하실에 쓰레기 나온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더 좋아요. 문학이 꼭 메시지가 있어야 되느냐, 뭐 시에 꼭 메시지가 있어야 되느냐, 굳이 뭐 메시지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근데 메시지를 담으면 더 부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작품 속에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과제는 디카시가 되겠고요. 오늘 배운 것처럼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시면 돼요. 공간. 여러분이 이제 찍어놓은 사진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사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옛날의 기억을 또 더듬어서 보시고 그 사진 중에 나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지. 근데 그 부분 얘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A라는 거를 A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연꽃이 있는데 연꽃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갖다 놓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각도에서 그 사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 김영빈 시인이 뭐 사진이 반, 시가 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디카 시는 저는 좀 사진이 조금 더 많이 가중치가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진에서 이미 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이 일반적인 사진이면 사실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김영빈 시인의 그 세상의 모든 비얘기를 보면 일단 사진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것들을 많이 잡아냈어요. 아까 우리 민들레 밑에서 찍어서 올린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품이 평균적으로 다 좋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모전에 이런 데 입상할 때 보면요. 공모전에 이제 본심까지 올라가서 본심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작품의 어떤 그 시인이 낸 그런 작품이 고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편을 냈는데 혹은 3편을 냈는데 한 편만 좋아요. 근데 나머지를 봤는데 그거는 또 너무 아니다 싶으면 이 한 편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고르게 이렇게 써져야 되는데 어떤 것만 특출하게 좋다고 해서 선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이 사람 시 괜찮다라고 권해드릴 수 있는 게 오늘 김영기 시인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시고 처음에는 이제 흉내내듯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되네, 이렇게도 되네. 그래서 뒷가시는 이제 사진이 주는 게 이제 더 많다라고 보고요. 자, 좋은 사진이 있어요. 내가 좋은 사진 찍었어요. 그럼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내가 시를 덧붙여서 써야 되는데 그 덧붙이는 그 시가 또 너무 평이하거나 무난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연습한 은유, 새로운 걸 갖다 붙여갖고 재해석하고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어떤 메시지를 딱 주게 되면 아주 우수한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 영상은 또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